뉴스로본 특징 주인 권다영입니다. 현재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보시죠. 함께 만나보시죠. 제2, 제3의 김기사 나오게 벤처 투자 기업 개인 세 혜택 늘린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되는데요. 이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인수한 것처럼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사례를 늘리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기차 수출 4년 내 20배 확대, 보조금은 1,400만 원으로 상향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미래 수출 주력 상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200만 원 상향을 해서 1,4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세금도 총 400만 원을 할인해줘서 휘발유차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기차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안주 하단 훅 간다. 3D랜드 OLED에 30조 투입 뉴스입니다.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3D랜드와 OLED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TV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화려한 등장, 아쉬운 실적, 파란만장 LG G5. 이 LG전자가 오늘 장 마감 후 잠정 실적 공시를 낼 거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휴대폰 G5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모바일 사업에 부진을 보였고요. 하지만 다행히 가전과 TV 사업에서 성과를 거둬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시장 달구는 3대 키워드, 귀금속, 부동산, 엔화 뉴스입니다. 이 브렉시트 후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은값이 상승하면서 고려아연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귀금속과 엔화를 기초로 하는 ETF나 ETN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통해 자사주 매입 추진 뉴스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렉시트 유탄을 맞은 우리은행이 민영화 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10,00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인해봤고요. 관련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LG그룹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 2.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함께 만나보시죠. 고려아연 브렉시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건설주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우건설도 1.9%, 삼성엔지니어링도 1.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이 GS건설의 경우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본 특징주인 권다영이었습니다. 네, 뉴스로본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주가 보조금 확대 소식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전기차 관련주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과제고 그만큼의 또 길게 보는 성장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시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고 보조금을 이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세금도 한 400만 원 정도 깎아주고 한 가지 조금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버스 전용 차선에서도 전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겠다. 네. 전기차 는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좀 구매 유인을 좀 촉발시키고자 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국산 전기차로 세계 점유율 10% 이상 2020년까지 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사진일 뿐이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선진국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이 아주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국내 기술력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짧은 운행거리, 두 번째는 충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한국 기술로는 지금 완충을 한번 했을 때 200km를 채 가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너무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운행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전기차 충전소 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충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 주유소가 없는데 전기차를 누가 선뜻 구매할까?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전기차가 활성화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긴 시각으로 종목을 한번 찾아서 접근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부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전기차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P&E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거의 20% 육박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충전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전 관련주의 시장의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은 어렵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 좀 관심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는 전기차 충전 관련 핵심 기술을 현재 시점에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채 인식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갤럭시 노트 7이 나올 때 홍채 인식이 도입이 될 거라는 말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앞으로 홍채인식 관련주가 언급이 많이 될 테고, 이게 또 중요한 게 홍채인식 관련주가 시장에서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파워로직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과 홍채인식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건설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GS건설이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가 0.1%에 그쳤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건설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건설주는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왔지만 가격적인 매력 말고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감소한 245억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분기에는 대규모 비용 반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적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좀 좋게 제시해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 GS건설은 특히나 해외 수주 비중,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널리 알려진 바대로 중국에서의 수주는 유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반등하던 유가가 어떻죠? 간밤에도 그렇고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WTI 가격이 $50 이상을 추세적으로 돌파해내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세일 업체들도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생산량을 재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유가는 현 시점에서 상방 경직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동 수주 비중이 높은 바로 이런 GS건설 같은 종목군은 현재 시점에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의 모멘텀이 이제 국내 주택 시장의 회복이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그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아직도 집값이 올라요.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일부 서울권 지역은 집값 상승이 웬만하면 거의 멈췄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회복세도 주춤해지면서 연착륙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해외와 국내 모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건설주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메리트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시장 업황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면 작년 한 3분기쯤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지금 네네. 다시 약세입니다. 올 연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면 올라간다라는 공식처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네. 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사실 빠진 문제가 네. 저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엔 장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추리할 때는 보통 한 종목, 두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으로 묶어서 10종목, 15종목, 20종목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외국인이 환차익까지 거두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당장 팔아도 상당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지수를 살 때 보통 이제 종목을 한두 종목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10종목, 20종목 묶어서 사요. 그렇다면 그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속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떠나자라고 했을 때는 이 현대차가 이 바스켓 매수 속에 그 꾸러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형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이제 그 바스켓 매도를 하면서 그 안에 바구니에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현대차 자체가 이게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1분기에 워낙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 부진 정도를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지 더 악화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약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당장 실행할 것처럼 하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실행하지는 않는 모습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원하는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현대차로는 반사적인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지금 당장은 종목에 대한 문제보단 수급에 대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할 때는 한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 주가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현대차 분할로서 모아가시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우리 내부 문제로 모멘텀을 좀 끌어올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을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올라온 게 다소간의 안돌레릴 성격의 반등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온 것이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올라온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안도감에 의한 반등은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상방이 조금 막힌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셔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만 적극적인 공략을 하셔야 될 때지 네. 뭐 주식수를 늘려야 될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 되고 있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 시간이 좀 남아서요.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LG전자 뉴스로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실적이 기대치에는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IM 모바일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점유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네. 삼성전자, LG전자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158만 원 정도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분기당 10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8조 영업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정고점까지 거의 다다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입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성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기술적인 부담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보다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이 잘 팔린 것은 아이폰이 비교적 덜 팔렸기 때문에 반사적인 수혜를 좀 받아나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폰 SE가 별로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3분기에는 재차 위축될 가능성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고
생각하고요. LG전자 같은 네.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번에 G5 같은 경우 조금 덜 팔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려감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될 이제 전장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G5는 비록 안 팔렸지만 LG전자는 어느 정도의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세계 무대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G5 이후의 후속은 G5보다는 좀 더 잘 팔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던 LG전자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부담에 좀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그리고 모바일 부분, LG전자는 가전 부분에서 좀 승부를 보는 경향이 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프리미엄 가전 같은 거 최근 LG전자 거 인기 굉장히 많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네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죠. 최근 V자 반등이 나타날 때요. 코스닥 시장에선 제약바이오주가 그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이제 나쁜 투자 의견을 드린 적은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 생각에는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주가 시장에 너무 많지만 가치주가 언제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줄 수 있는 성장주만 계속해서 쫓고 있는 상황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호한다면 그 성장주의 사실상 최정점에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글로벌 고령화 현상 같은 경우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일본은 한국보다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유럽 지역도 역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화, 세계 고령화 추세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구조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사실상 이제 수급으로 잡기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시장이 민감한 이슈가 결국은 뭐 임상 2상 네, 진입했다, 맞습니다. 임상 3상 통과했다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임상 의약품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7, 8개 혹은 10개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와 해외에서 임상 1상, 2상, 3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종목 간단히 하나 보자면 이제 JW 신약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회사로 볼 수 있는 JW 크레아젠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장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밀려나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뭐 셀트리온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낼 램시마라든지 아니면은 그 후속적인 의약품들, 뭐 허주마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권에 꼽히는 업체다라는 부분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제약군에 속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현진 팀장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채인식주를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앞서 홍채인식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대형주에서는 사실 관심주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내에서만 좀 관심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IT 부품주 중에서 언급드리자면 저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세코닉스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 대형사들의 실적이 워낙에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IT 부품주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호실적을 냈지만 납품 업체들을 쥐어짜서 호실적을 낸 것이지 납품 업체에게 이제
정상적인 납품 단가를 주면서 호실적을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냈다고 해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다른 뭐 부품사들, 뭐 더 작은 기업들,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세코닉스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지금 저는 IT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는 카메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후면에 1개, 요즘에는 전면과 후면에 각각 1개씩, 그리고 최근에는 뭐 후면에 2개, 전면에 1개, 듀얼 카메라가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카메라 모듈이 하나가 들어갔다면 최근에 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저가 폰도 그렇고 고가 폰도 그렇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 소화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IT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전망이 어둡지만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주는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주 중에서는 세코닉스 정도가 추세도 좋고요. 지금 우상향하면서 하반기에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대를 한다면 내년에 빠르면 삼성전자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렉서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엣지라고 해서 그 갤럭시가 채용을 했죠. 옆면이 약간 곡면으로 이제 둥근. 근데 그거는 이제 플렉서블 기준의 아주 그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휘거나 말거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접는 스마트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올 혁신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면 스마트폰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제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좀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로본 특징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